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죠. 장길문 이기동의 언론뚱땅. 네,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 날카롭게 언론을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언론뚱땅의 두 국장들 나오셨습니다. 젠미디어 장길문 편집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덥죠? 뭐 저만 더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제 복장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젠미디어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이제 방송도 젠미디어 플랫폼에 올라가고 있는데 조회수가 1000회가 기본이에요. 1000회가 기본. 많이 보죠. 네, 예. 네, 워낙 콘텐츠가 좋으니까. 뭐. 네. 네, 꼭 10만 회를 한번 저희가 좀 찍어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네. 근데 가입자 수가 10만 명은 돌파해야 10만 회가 되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여유로우신 우리 이기동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배재대학교에서 한번 뵀어요. 네. 그렇죠. 네, 언제나 한 발 늦게 등장하시는. 다 끝나니까 오시더라고. 밖에서 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유로움의 비결이 뭐예요? 그거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죠. 네. 처음 우리가 국장님 말씀드릴 때 만만디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여유로우십니다. 또 오늘 국장님 특별히 아주 예쁜 따님께서 응원을 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방학이라. 네. 열심히 핸드폰 보고 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두 분께서 두 가지 주제를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천안시에서 이제 언론 탄압하는 그런 좀 모양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최저시급 관련한 문제들 다룰 때 보도 행태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우선은 천안시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천안시는 우리 장길문 국장이 준비하셨습니다. 예, 천안시가 참 시끄러워요. 천안시 기자실이 몇 년 전부터 뭐 주먹 다짐부터 시작해서 기자들끼리 싸운 적 있어요? 네, 왜 싸웠어요? 있고. 그때는? 뭐 서로 뭐 여러 가지 언론 정의를 위해서 본인들의 뭐 불합리함 근데 그것도 불합리함을 자기들끼리 싸워. 연대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이 기자들과 저 기자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런 일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본영 시장이 한 언론사를 좀 탄압한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개월째 언론 구독 중단, 취재 협조 거부, 또 보도자료 제공 중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요.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도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본영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6.13 지방선거 때 그 전국적으로도 민주당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불평들, 비판들의 중심에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현재 뭐 법적 다툼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그 선거 전이죠. 선거 전에 지난 4월에 구속됐었어요. 구속됐다. 재임 기간 중에. 그렇죠. 아니, 3일,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제 3일 만에 이제 보석금 부활하셨군요. 내고 이제 석방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천안시 체육회 내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근데 이제 네. 3일 만에 나와서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재판 중인데 사실은 보통 이런 경우는 공천에서 좀 배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공천을 받으셔서 또 당선까지 됐어요. 이제 당선되자마자부터 이제 막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 채용 비리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2천만 원을 정식으로 뭐 받아서 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이제 받았는데 2천만 원이 이제 후원금에서 너무 좀 많다. 그 1인당 법정 최고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너무 많아서 다시 돌려줬다고 이제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검찰과 경찰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속 기소까지 하게 된 사건이요. 돈을 받고 체육회 임원을 임명하고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현직 시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천안시정의 차질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본영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스스로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사실대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국 전 천안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에게 2,5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체육회 부회장직에 임명하고 2년 뒤에는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실제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보석으로 2천만 원 수뢰 혐의였던 것 같아요. 정치자금법 위반 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수뢰후 부정처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용까지. 그 2014년 지난번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이제 김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이제 2천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 김모 씨를 2달 정도 지난 후에 천안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그분이 임명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뢰후 부정처사. 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가 되는 거고 또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직권남용. 네. 혐의가 이렇게 적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무거운 그 죄질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자치단체장으로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 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사의 집중적인 취재 보도에 의해서 사실은 좀 공론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 수뢰 혐의라든지 이 사건을 이 체육회 천안시 체육회 충청타임즈인가요? 네. 그 언론사가 취재해갖고 보도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충청타임즈에서 유일하게 한 20여 차례에 걸쳐서 집중 보도를 좀 했더라고요. 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까지 되는 이렇게 좀 이어진 과정이어서 어떻든 자신과 관련된 이 부분이 이제 취재를 좀 지속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문제가 자치단체장을 그 견제 감시해야 되는 언론의 사명을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천안시장으로서 이제 보복
어떻게 보면 보복성으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보도된 공문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귀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귀사는 충청타임스겠죠? 네. 천안시 체육회 관련 기사를 20여 차례에 걸쳐 명확한 근거 없이 의혹 보도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켰음.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음 뭐 이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에 천안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9월 14일 천안시 체육회 언론보도 관련 노조 입장에서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함. 이거는 뭐 시장이나 시 측의 입장이 아니라 그 공무원 노조가 하라고 하니까 했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신문 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 이런 조치를 취했다. 뭐 이런 공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공문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 그대로고 이제 천안시에서 봤을 때는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본인 자체 이제 구본영 시장 본인 자체에 사실은 이거는 결격사유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재판 결과를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고 노회찬 의원께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정치자금 관련한 일들로 이제 드루킹 특검에서 뭐 혐의가 있어서 재수한다 이런 타이밍이었었는데 그때도 2천만 원씩 4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상황을 절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그 민주당의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 이거보다는 조금 덜한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또 재선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 또 당선이 됐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영향이 이제 컸던 거 아시잖아요, 두 분도 대전 19대 빵 시의원 선거. 우와, 그 결과 보고 저도 엄청 놀랐거든요. 19대 빵. 천안까지 갈 것도 없어요. 대전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뭐 사석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어떻든 이제 뭐 대전도 그 결과는 그렇지만 사실 그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좀 그 민주당의 공천 문제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많이 제기가 됐었고. 맞습니다. 어떻든 구본영 천안시장 같은 경우에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뭐 어떤 좀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저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 좀 보면 언론이 그러면 그런 의혹이나 그런 사실관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까지 하고 또 실제 이게 이제 검찰 수사까지 들어가는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라면 뭐 정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천 단계에서 일단은 이 부분은 한번 민주당 내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고 두 번째는 어떻든 이게 이제 당선이 되면서 더 노골적으로 그 취재 보도한 그 언론사에 대한 탄압들이 너 나 건드렸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이 막 취재 과정에서 정말 허위 사실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걸로 트집 잡기용으로 해서 이렇게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든 검찰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근데 이제 네. 어떻든 이 관련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만약에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요청이라든지 반론권을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지금 그 다툼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보도나 언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특히 뭐 기본적인 취재 권리조차도 박탈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 의견도 또 많아요. 이제 충청타임즈 외에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보도를 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막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추정컨대 부류들이 좀 있어요. 이 네. 구본영 시장이
뭐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판단하는 친구파. 네. 그리고 반대 또 의견도 있고. 친구, 우리는 친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충청타임즈에 대한 기자들의 반감. 반구. 뭐, 네. 이런 것도 네. 좀 내면을 좀 보면 그런 것도 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서를 좀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기자협회에서도 사실은 반려를 했고 좀 두고 봐야 될 사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게 구본영 시장에 대한 논란, 이 의혹 이거는 사실은 맞잖아요. 어쨌든 뭐 검찰 수사 결과에서 뭐 이런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인 거 보면은 뭐 전혀 근거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든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들의 대응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 논란이 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취재 보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지역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 침소봉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보면 충청타임즈 자체가 이제 대전 충남권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아니라 충북에서 그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언론사이기도 하고 또 대체적으로 이제 정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타 지역에서 있는 그런 언론사들에 대한 배타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의 사명이나 이런 것들로 반추해봤을 때 이건 충분히 좀 보도할 수 있는 이런 사례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르쇠를 일관하고 오히려 그 탄압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뉘앙스로 보면 적지 않은 이제 천안시의 우호적인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역 언론으로서 이게 자격이 있는지도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은 천안시에서 지금 충청타임즈에게 내린 조치가 신문 구독 중단, 취재협조 거부,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인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데미지가 클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취재협조 거부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구독 중단하고 광고 중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고리가 해소가 안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뭐 저는 비판적 입장을 많이 견지하고 있으니까 언론사가 자생력 없이 이런 지역의 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 광고 수익이나 이런 구독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그거를 물론 탄압이 맞습니다만 그 본질이 이런 것 때문에 흐려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본영 시장이 1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 충청타임즈에서 20여 차례 보도를 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 제 생각인데 제 판단인데 약간 악의적인 느낌. 너 한번 죽어봐라. 좀 네.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천안시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이 아니라 천안시장 현재 시장 입장인 거죠. 구본영 시장이 곧 천안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천안시에 잠깐 쓰이는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니까.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제 뭐 성명도 발표하고 한 거 보면 천안시 입장에서는 타격이 큰 게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악의적인 보도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 거를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상은 그런데 그 본질을 봤을 때는 분명히 본질은 뭐 이거는 잘못한 게 맞고요. 원사이드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충청타임즈와 구본영 시장과의 그 관계가 어땠는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충청타임즈가 그럼 그동안 천안시의 보도를 뭐 정말 잘했냐. 그리고 이제 출입 기자에 대한 호불호도 좀 갈리고
이제 그런 의견도 또 있어요. 있기는. 근데 호불호 때문에 취재를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장길문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넌 내가 평소에 악감정이 있으니까 왜 또 장길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기동도 아니고 아니, 딱 눈앞에 보여가지고 지금 이기동 기자님 따니 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네. 이 정서가 말이야. 어떻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악의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또, 이게 충청타임즈가, 충북 지역에서는 평판은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 중에서는,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보기에도 참 애매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쟁점들이 본질이 흐려지죠. 그렇죠. 쟁점은 본질들이 흐려지는데, 문제는 어떻든 구분현 시장이 지금 수뢰도 하고 돈도 받고 그 관련해서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또 행사한 이런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실제 범죄의 어떤 이 적용을 받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좀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어떻든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 구분현 시장도 일정 정도는 다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돈 받았던 부분들. 근데 6월 20일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면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구분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6.13 지방선거 기간에 토론회 영상이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구본영입니다. 구본영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진행하실 순서입니다. 5분입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박 후보께 질문 주십시오. 개별 질문에 대한 반론 혹시 있으십니까? 구 후보님. 혹시 질문이나 반론 있으십니까? 제가요? 네. 제가 또 반론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예, 구 후보의 여러 생각이 있으신데 구본영 후보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죠. 이 천안의 학교 수가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학생 수는 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시험 보러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 보러 대답을 해보세요. 시험 보는 거죠. 이게 말씀해보세요. 시민들 앞에서 말씀해보세요. 시험 보는 것이지.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교육경비 이 규모가 우리 지방 세액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아니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시라. 계속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5% 범위. 그러니까 계속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얼마를 지원하셨냐? 얼마 정도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라니까. 네. 본인이 잘 모르시는 걸 알고 제가 그동안은 그러나 2% 정도 지원을 했어요. 구본영 후보께서는 천안시 공무원들을 질책하셨고 청렴도 향상을 주문하셨습니다. 정작 구본영 후보는 최근 2천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비롯해서 몇 개 범죄 혐의로 오는 6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우선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청렴도 향상을 주문할 경우 영이 안 쓸 것 같습니다. 천안시 공무원들로부터 비웃음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주는 공무원들이 저희가 상을 주는 상이 있습니다. 잠깐 이게 하다 보니까 말이 그냥 넘어져게 돼서 저기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예.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장이잖아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자치단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좀 물음표가 여러 가지 찍힙니다. 현재 재판 기간인데 이분께서 우리 녹음 기준으로 7월 말이죠. 근데 7월 31일 녹음이고 방송은 8월 10일에 나갈 예정인데 녹음하는 이 시점 기준으로 이분 현재 한국에 안 계세요. 외국에 나오셨군요. 9박 10일 일정으로 천안시 공무원 8분과 함께 총 9명이 국제 우호 교류 도시 교류 강화와 다변화를 목적으로 프랑스, 터키, 스위스 이런 유럽을 방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일정을 조금 보니까 26일에는 이스탄불 한인회하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는 이스탄불 총영사를 만나신대요.
좋은 얘기를 나누시겠죠? 요즘 공무원들 해외 연수 어디서 지원받아서 많이 가는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시에서 발표한 거니까 아마 시 예산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네. 그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27일 지금 막 혹석이잖아요. 굉장히 더운데 27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가지고 파리 한인회하고 1시간 동안 저녁 식사 겸 간담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정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8일, 29일은 파리에서 휴일을 좀 보내시고요. 29일 오후에 다시 이스탄불로 와가지고 2010년부터 교류 협약을 맺어온 터키의 büyükmece라는 시가 있대요. 네, 그런 곳의 시장님을 만나서 만찬을 하시고요. 30일에는 그 시청을 방문해서 점심하시고 저녁 때 오후 6시부터는 문화예술축제에서 개막식 축사를 하고 전야제를 관람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 일정이라고 발표를 했다 하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까. 네. 이 무더운 여름, 네, 재판 중이신데, 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가셨다고 하네요. 더운데. 네. 이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한숨밖에 안 나고 참. 지역민들 더울 텐데. 네, 그러니까 그걸 말이에요. 좀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떤 진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그냥 어떤 바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늘 인용하는 말이나 플라토가 했던 그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판 결과가 올해 나올려나요? 이게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2014년 사건이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물론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혜택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번 선거가 아니라 14년도 선거니까 4년도 훨씬 지난 겁니다. 참. 이게 어쨌든 1심이라도 나오면 그때 한번 잠깐이라도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꼭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그 젠 서비스에서는 한번 그 방청 가보세요. 재판할 때 취재. 네, 기대하겠습니다. 장길문 국장님. 우리 김성서 기자 보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다룰 이야기는 최저시급 문제에 대한 지역신문들의 보도 행태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대전 충남 민원연 회원이니까 우리 이기동 국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뉴스레터를 잘 읽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원사이드 측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지역 언론 보도를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앙 언론들이나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영계의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됐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노동자 입장에서 보도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극명하게 나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하면서 특히 그 편의점 관련된 이런 편의점주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집회도 하고 그 문을 닫겠다 이런 것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철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좀 보도 방향들이 조금씩 변화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그 본사의 갑질 이런 부분들 하고 불공정 가맹 계약 얘기 나왔었고요. 불공정 가맹 계약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편의점 업계 그 수익 손익 계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그 임금 부분보다는 본사에 이제 납입하는 가맹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대료, 그런 것들, 그렇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실제 훨씬 좀 높아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어져서 좀 색다른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어떻든 그런 보도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역 언론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좀 비껴나가 있는 이런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쭉 지켜보니까 사실 지역 언론에서도 그 이전에는 그런 가맹 본사의 갑질이라든지 임대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다가 언급은 좀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라는 좀 부정적인 그 보도로 좀 일관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꾸준히 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 도입된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이제 청년 알바라든지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건 사회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역 언론들이 외면하고 경영 논리로만 좀 보도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불공정 계약이나 뭐 임대 뭐 이거하고 사실은 최저임금하고 뭐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있기는 있죠. 우선은 그러니까 연동시키는 자체가 그거를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본다는 자체가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모니터링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어떻든 이게 임금 문제라는 부분들만 딱 떼어놔서 볼 수는 없는 측면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짚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17일자 금강일보 보도 그 헤드라인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시급한 4가지. 뭐뭐보다 시급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경중을 이미 이제 그 헤드라인에 이미 들어가 있죠. 최저임금 인상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 4가지가 뭐래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불공정한 가맹규약이라든지 임대차 보호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주고 인상을 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왜 그거 안 했대요 그동안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거 왜 시급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보도 안 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예,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18일 날 금강일보는 차라리 알바할까? 이것도 굉장히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기사 쓴 기자님 그냥 알바하시지 뭐. 그리고 네. 중도일보 박병규 기자는 칼럼을 통해서 굉장히 황당한데 최저임금 후폭풍 본질 흐려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질이 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부분과 관련해서 이 최저임금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도 좀 다루고 가맹규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불공정한 그 거래라는 부분들이 워낙에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던 거라고 하면 지역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고 가야 되는데 마치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이런 보도 태도를 아직까지 좀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사실 지난번 대선 때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잖아요. 최저임금 맞습니다.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는 그런 공약 나왔을 때 언론들이 지적했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그리고 현재 최저시급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4인 가족 하면 엄마, 아빠, 아이들 둘 보통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노동 가능 인력이 1명 내지 2명이라는 얘기죠. 근데 엄마가 아이들 키운다 혹은 아빠가 아이들 키운다 다 혼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분이 하루에 12시간씩 주 7일을 일해도요. 그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절대 미치지 못 미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뭐 호화롭게 살자가 아니고 뭐 매일 스테이크 썰어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최저생계비로라고 정부가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주려면은 사장님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 주머니 사정이 사실 현실에서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기업 이런 데는 뭐 사내 유보금 많고 이렇겠지만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폐업률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고민을 진작 했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노란호생 공제라고 혹시 아세요, 두 분?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만 소상공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공제보험입니다. 왜냐하면은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하고요, 산재보험이 안 되거든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장이 망해도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실업급여 그런 거 있죠. 절대 받을 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장 망해서
그 빚지게 되면 오롯이 자기 몫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것들도 오롯이 그 사람이 떠안아야 될 몫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했고 또 하나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그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로 내몰리는 구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안정적인 일자리나 맞아요.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게 차리고 가게 차리고 왜냐하면 이게 다 생계형이거든요. 생계형인데 근데 구조적으로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그 힘을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공정 계약이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노출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통계 수치로만 봐도 프랜차이즈에 진입한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상존할 확률이 채 50%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동네 빵집하고 뭐 아니 정말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6개월, 1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50%에 달하고요. 어떤 수치로는 10명 중에 신규 그 창업자 중에 9개 정도가 폐업한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소상공인들은 더 큰 문제는 사실 모든 재산, 전 재산을 다 털어놓는 이 구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지적하는 이런 시급한 4가지든 뭐 이런 것들은 맞는 얘기인데 네네. 이게 하필이면 지금 나오냐는 거죠. 맞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 이런 데에서 굉장히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쟁들을 했지만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우리 사각지대였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대결 구도를 갖는 것보다는 이분들과 함께 공생하면서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보탬이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보도 형태들을 보면은, 소상공인을 정말 걱정해서라는 형태보다 최저임금을, 그 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막아볼까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아 보인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스위스였나요? 생활임금 그 법적으로 이제 국민 기본소득 그렇죠. 국민 기본소득을 그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물론 부결되기는 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이게 아까 그 정 PD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하게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의 문제인 거잖아요. 생존의 문제고 그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에서 혹은 우리 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논하고 그거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장 국장님 표정이 오묘하세요. 이게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했을 때 소상공인 얘기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언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언론들이. 아니 이게 저는 그 자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뭐 그럼 인상으로 인해서 뭐 정확한 뭐 통계 자료를 내든가 그냥 소상공인 죽겠다라는 얘기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분들의 그 생각을 건드려서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의도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시기, 그러니까 6월 뭐 7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시기에 보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매번 나오는 구조지만 이게 이제 언론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광고주들 같은 경우도 영향력이 광고주들의 입장을 대변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총에서는 좋아하잖아요 지금 물타기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 걔네들은 사실은 그 경영자연합회나 뭐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여론을 몰아가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 10,000원 지금 현재 10,000원 돼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가치고 핵심이고 어떤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이게 사실은 더불어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큰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진짜 본질은 흐려졌고 뭐 이
부수적인 것들 문제만 계속 강조가 되니까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참 이 자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면요,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시장 경제 중심에.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이라든지 그런 건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면은 이 부의 그 이제 소득의 분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교적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많이 된다는 측면이 있죠. 뭐 가령 우리 지금 편의점 얘기를 하셨으니까 CU인가요? 거기 1년에 총 영업이익이 한 2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최저시급이 내년에 8,350원으로 인상됐을 때 그 인상된 그만큼의 인건비 상승을 만약에 본사에서 이제 부담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본사가 170억 정도의 이익을 본다고 하거든요. 본사 부담을 해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본사 보고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편의점주들이라든지 알바 학생들, 뭐 알바생들이 일한 것들에 대한 그렇게 해서 창출된 이익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현상을 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 보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사실 최저임금의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고용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 마치 이제 이게 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론 영향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비교 보도를 하면서 이 알바 노동자들이 행하는 갑질 이것들을 굉장히 또 부각을 많이 시키거든요. 사장 연맥이기 이런 근데 이제 그게 현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네. 그러니까 뭐를 얼마큼 부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완전히 본질을 흐리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 언론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본인들이 보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선입견을 갖고 취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기사가 나오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청년들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들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요즘 젊은 것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다들 뭐 시골에 가면은 공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차 있고 놀고 정부에서는 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더 게을러지고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는 어르신들 앞에 제가 사실 딱히 반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 상할 일 없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르신들이 경제활동 한참 하신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럼요. 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사실 임금 격차라든지 정규직 일자리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지금은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뭐 힘든 일을 해도요. 막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 거 해도요. 아무리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한 20년, 15년 이렇게 모아야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살까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절대적 비교를 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 뭐 이래서 안 된다,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이렇게 증폭돼가는 게 아닐까 했으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원초적으로 얘기하면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도안 호수공원 3블럭 청약 이번에 넣으셨죠? 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욕심 버렸습니다. 뭐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예. 되면 제가 한번 한 통 크게 쏘겠습니다. 네, 욕심을 버립시다 우리 모두. 네, 뭐 이렇게 갖고 오늘 이제 우리 지역 언론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천안시의 구본영 시장과 충청타임즈와의 그 관계를 통해 본 언론 탄압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언론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보도 행태들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무리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이기동 국장님께서 최저시급에 관련된 네 우리 지역 언론 보도 형태에 대한 마무리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하기 전에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기자들도 본인들의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면 더 절박함이 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좀 출발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든 현상만 보도한다고 해서 그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장길문 국장님께서는 천안시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총평. 천안시가 앞으로도 좀 험난한 길을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부터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게 언론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됐든지 잘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안시 그러면 기자실 하면 천안시밖에 떠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면. 네, 좀 천안시도 좀 크게 보고 좀 언론사를 이렇게 대했으면 하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뭐 반성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길문 이기동의 언론 뚱땅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네.